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기업 교육 전문 회사에서 퍼실리테이터 혹은 코치 혹은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 카네기는 이런 기업 교육의 원조이자 시초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특히 요 가운데 책 있죠? 인간관계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세요. 미국의 현대사에 영향을 준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꽤 큰 현대인의 비즈니스 관점,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100년이 넘도록 시사점을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SNS 시대에 인간 관계는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도 새 번역판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제 이름은 송하욱이고요. 제 과거 사진들입니다. 저는 카투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인 그때 동료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 전 직장은 현대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 그 전자 박람회 이파라고 세계 3대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 이파에 가서 현대 부스를 차리고 해외 딜러들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데일 카네기 시절 사진입니다. 글로벌 컨벤션이 대만에서 열렸고 그때 제가 한국의 어떤 사례를 발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 베트남에서 카네기 컨벤션에서 세계 10개국의 강사들과 함께 그 마스터 트레이너라는 강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를 내부적으로 따야 제가 강사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10개국의 좀 베테랑 강사들이 모여서 그 강사 훈련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다 등장하고 바로 공통점은 다양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제 20대, 30대, 초반, 후반, 40대, 초반. 제 어떻게 보면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그 즈음에 저 역시 다양성의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겠죠. 그리고 역시 세계 비즈니스 무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것들에 다양성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데일 카네기에서 강사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저 한 개인의 삶이 이러한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다양성에 둘러싸여져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한국 안에서만 있는데요. 그 역시 다양성 안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양성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긴 하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하고 노셨어요? 딱지치기, 비석,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잖아요. 요새 애들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요새 애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데서 실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하는데 요새 애들은 그것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또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즉 놀이 문화만 봐도 이미 다양해졌고요. 그 다양한 놀이 문화를 일일이 다 알기 어려울 정도의 놀이 문화에 이미 대한민국 전 세대들은 이미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혹은 많은 조직들이 이 약어를 지금 되게 관심 있어 하고요. 저희만 해도 몇몇 우리나라 10대 그룹사의 몇몇 그룹사들이 이걸 주제로 강의해 주세요라고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D가 뭐의 약자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다양성, diversity. I는요, I. 뭐 시작이 반이죠, 뭐. D 하나 맞추면 이미 절반 맞춘 겁니다. inclusion입니다. inclusion. 포용하는 거. 그다음에 E는 equity. 형평성. 우리말로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그리고 요새 B도 이렇게 쓰입니다. B. B는 belongings. 우리말로 소속감입니다. 즉 이거 뜻풀이만 그냥 직접 해봐도 뭐예요? 다양성이 공정하게 포용되어야 소속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아젠다는 일단 다양성이 현재 어떻게 왜 관심 있어 하며 그게 왜 필요하며 그래서 그 다양성 가운데 형평성 있게 소통되기 위해서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 이것을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다양성의 현황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저 다양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양성에서 국경, 언어, 그건 아주 기본값이고 그 한 나라 한 나라 안에서도 실제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겠죠. 뭐 그 샐러드 볼이라 불리는 미국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다양성 요소가 있습니까? 그죠? 인종도 다양하고 그 안에 몇 개국의 언어들이 지금 다 미국의 땅덩어리 속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다양성의 요소들은 줄질 않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 있게 수용되어야 실제 저 다양성은 파괴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인종, 성별, 종교, 세대, 장애, 성적 지향,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이런 다양한 국가적인 특징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많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이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민자의 문제 이건 조금 아직까지 사회적인 화두로 지금 떠오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세대, 국적, 장애 요 정도가 주로 다양성의 현실적인 요소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성별과 세대가 가장 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마 뭐 MZ 세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9살인데 공교롭게도 정말 우연의 일치로 아빠 나는 알파 세대래. 아빠는 무슨 세대야?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는 강의하면서 MZ 세대 주로 얘기했는데 나는 알파 세대인 너랑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알파 세대인 제 아들을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MZ 세대를 넘어 알파 세대까지 같은 손자 혹은 아들 딸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린 이미 저 세대의 스펙트럼이 꽤 넓어진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요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뭐 약 100여 년 전만 생각해도 다 이런 요소들은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했을 건데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짧게 보면 한 5년, 10년? 좀 더 길게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기업들이, 조직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다양해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현상으로 내비두기에는 뭔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법으로 만들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리더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다양성이 파괴적인 요소로 구성원 개개인을 찌르는 걸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다. 관심 갖고 이것이 포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리더의 메시지가 나가고 구성원 개개인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일종의 좀 난잡해지겠다. 질서가 없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양성은 여러모로 시너지를 날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조사들을 좀 발췌해 왔는데 일단 정량적인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것인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재무적으로 2배 그리고 높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룹보다
다양성을 잘 포용해주는 조직이 3배나 높다는 것. 그리고 혁신적이고 기민할 가능성은 무려 6배. 지금 우리 이 현재는 혁신을 하지 못하면 정체되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망하는 현실에 이르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 6배나 높은 수치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은 사업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8배. 예. 제가 이제 여기 출처를 밝혀왔지만 이런 류의 조사들이 뭐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느껴지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기업 문화가 더 건강하다는 거죠. 다양성을 형평성 있게 포용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할 때 기업 문화가 건강하고 그때 근무 환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예. 그리고 이 용어는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인게이지먼트는 우리말로 직무 몰입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몰입하는 정도, 헌신하는 정도, 그것이 당연히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효과는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인해 보면 훨씬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게 다양성이 왜 주목을 받냐 하면 창의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창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조직들입니다. 창의성이 높다고 느끼는 조직과 낮다고 느끼는 조직에 똑같이 물어봤어요. 우리 팀은 인종문화 성별 및 민족 측면에서 다양합니까? 물어봤더니 창의적인 조직은 57%가 그렇다고 느낍니다. 숫자가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우리 팀은 교육 배경, 아이디어 및 업무, 경험 측면에서 다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창의성이 높다고 느끼는 조직은 무려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반응을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서로 고유한 기술 관점 및 재능을 소중히 여깁니까? 라는 질문에 역시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나 혹은 우리 아들, 딸 혹은 우리 손자, 손녀가 어떠한 환경에서 최소 하루 8시간 혹은 뭐 그 이상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 DEI,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수용성, 형평성 이런 DEI로 일컬어지는 것들은 실제 우리 일상 속에 되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그래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DEI가 우리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리 잡히진 않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바텀업,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에 대한 인식이 깨치면서 구성원 개개인 스스로 그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DEI를 위한 소통 문화에 몇 가지 좀 그 팁을 준비했는데 DEI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인종, 성별, 종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DEI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일반적인 얘기보단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대 중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대를 출생 연도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55년에서 63년이 이제 베이비 부머고 64에서 79년이 X세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80년은 한 끗 차이로 밀레니얼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경계선은 좀 흐릿해요. 예를 들어 79년이 Y세대 성향을 띌 수도 있고 물론 그 회색 지역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Z가 80에서 94, 그리고 Z 세대가 95에서 2004년. 요 밑이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셈인데, 일단 알파 세대는 너무 어리니까 아직 사회에 성인으로서 진입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한 20여 년이 지나면 알파 세대가 몰려오고 있다 해가지고 또 아마 매거진에 겉표지를 장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시니어, 베이비 부머, X, 그리고 MZ 그냥 일컬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냥 이 기업 차원에서만 보면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다 은퇴했거나 은퇴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대 간의 어떤 그 현실적인 초점은 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좀 넓게 보면 베이비 부머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시니어 세대부터 뭐 알파 세대까지 다 아울러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 뭐 제 기준에선 기성세대라고 표현할까요? 기성세대들은 휴대폰을 경험해 본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아날로그 기반의 문화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먹 갈아라 그랬어요. 먹. 붓글씨 쓰게.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 서예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먹으로 뭔가를 쓰셨던 저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먹이 집에 있는 집안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지금은 뭐죠? 디지털. 근데 이 디지털 안에서도요, 디지털 이주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라는 물건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삐삐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PCS 폰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 전에 CT폰도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근처를 몇 미터 반경 안을 벗어나면 그 폰은 안 터져. 갑자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의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산 증인이죠. 이주하죠. 다 이주합니다. 지금은 또 다음에 뭘로 이주할지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이주민이에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유목민, 이때 유목민의 의미는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이티브, 여기서부터 이제 좀 확 바뀝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 애가 2살 때, 둘째 애가 2살 때 이렇게 제가 애를 안고 있는데 뒤쪽에 이런 맨들맨들한 뭔가 광고판이 있었어요. 2살짜리 애가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여기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지도 본 게 있다고. 2살 주제에 화면을 넘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왠지 모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검지로 밀고 양손가락을 당기면 화면이 어떻게 작동된다는 걸 2살에 이미 터득했어요. 네이티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 애들도 AI 기반의 어떤 학습 도구를 가지고 실제 학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네들이 네이버 같은 데서 막 찾아봐요. 아빠인 제가 알려줬는데 아빠는 A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자기가 찾아봤더니 B라 그래. 아이는 누구 말을 믿을까요? 한 분이라도 A라고 말해주세요. 분명히 애들은 그럴 겁니다. 아빠가 틀렸어. B래. 아이가 이럴까요? 네이버가 틀렸어. 네이버 얘네 틀렸어. 아빠가 A라 그랬는데 이럴까요? 즉 뭐가 또 영향을 미치죠? 권위에서 기성세대는 많이 흔들릴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어른들이 해주는 것보단 프로그래밍화된 AI들이 해줄 개연성이 꽤 높은 거죠. 왜요?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심리, 권위, 사회 제도, 법, 문화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이죠. 우리가 다양성을 부정한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뭐 다양성을 더 늘리자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문제를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 해요. 일단 다양성은 결과값이고 그 결과값은 계기판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무관심하느냐, 배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근데 무작정 포용할 수 없잖아요. 한정없이 다 포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것의 대표적인 걸로 공정이고, 공정하다면 그 공정으로 대변되는 가치가 잘 돌아간다면 다양성의 포용 방식이 기준이 있고 한도가 있고 제한이 있다면 추진을 받겠죠. 즉 시험 과정이 공정하다면 합격한 사람은 축하를 받고 떨어진 사람은 위로를 받겠지만 시험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합격한 사람은 비난을 받고 떨어진 사람은 분노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진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즉 그 과정과 결과가 가치 있게 공정하게 진행됐느냐에 따라 이 포용의 한계와 방식이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자신감을 터반 잡아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인데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스킬, 능력으로 드러나느냐. 예, 그런 거죠.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이 스킬은 위선이죠, 위선. 예, 그냥 겉모양만 그럴 뿐 마음엔 그런 걸 존중해주는 자세가 없잖아요. 반대로 엄청나게 마음은 존중하고 있는데 표현이 그러지 못하다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 잡게 전달될 때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요. 이때 공정이라는 추진기가 작동되어서 실제 지속적으로 다양성이 건강하게 포용되고 그 가운데 수용되지 못할 포용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포용이라는 것이 그냥 한정없이 받아주는 것이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포용은 좀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시면 좀 뜻이 명확해지는데 일단 여기 세로축은 고유함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개성 이런 것들이 뭐 주어진 고유함도 있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고유하지 않지만 해외 나가는 순간 한국인이에요는 되게 고유한 특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유함이 이 세로축이고 가로축은 소속감입니다. 아까 DEIB의 belonging 그 용어인데 한번 여기부터 볼까요? 고유함은 엄청 높은데 소속감이 떨어져요. 이런 조직이 실제 있을 수 있죠. 이런 특화된 조직. 주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조금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극단적으로 용병입니다. 용병. 용병 각 개개인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해쳐 모여 해서 모였는데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왜요? 이제 일 끝나면 안 볼 사이거든요. 그래서 끝났다. 미션 끝났다. 그러면 확 또 사라집니다. 어디로. 그래서 소속감은 떨어지고 각각의 전문성, 고유성, 개성은 인정받는 그런 곳을 이제 특화된 조직의 성격을 띠고요. 고유성도 소속감도 없는 조직은 배제하는 환경이죠. 우리 뭐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 꽤 많죠. 뭐 제가 정확하게 예시를 들긴 제 역사적 지식이 좀 부족하긴 하나 예를 들면 노비, 노비가 각 개개인의 가치와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현하려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고유함은 인정받지 못하고 노비 주제에 이러면서 소속감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 계층이 좀 떠오릅니다. 여기는 좀 우리나라 현대사 이게 되게 강했던 시절이 있죠. 군사정권 시절. 사회적으로 소속감은 꽤 높은데 각각의 고유함을 별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머리 스포츠로 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었나요? 아니죠. 근데 머리 짧게 미는 조직이 어디죠? 군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군대는 약간 동화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군대니까 허용되고 또 군대니까 그게 옳다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그냥 내가 혹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야, 그 회사는 머리를 다 밀어야 된대. 동의되세요? 그거 허용하는 사람만 입사해 이러면 그 문화는 되게 동화를 강조하는 문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포용은 그런 다양성을 고유함을 인정해 주면서 소속감도 올라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때 현실이 조금 더 개선되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요 안에 이제 돋보기를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긴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디스토피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소통과 성찰이 있는 곳이 바로 요 포용의 지대인 거죠.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일한다면 어느 문화를 지향하는 곳에 일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포용을 향해 나아가려고 많은 조직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주목받는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끄는 회사죠. 그런 이끄는 회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 구글에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구글은 자체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팀은 잘 되고 어떤 팀은 안 되고 그 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기록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뭔가 그 DEI가 잘 진행되는 팀들을 보면 이 5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종 보고서로 이렇게 보고서로 발간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신뢰, 체계와 명확성, 그다음에 의미인데 뭐 가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 이 5가지가 잘 구현된다는데 이 5가지 요소 중에 제1요소, 즉 토대가 되는 요소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보고서로 냅니다. 즉 다양한 세계에서 지금 구글의 전 직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이 만드는 제품들, 서비스는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 제가 구글과 관련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에서 이런 다양성의 요소들은 엄청 많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즉 심리적 안정감, 아까 제가 포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작동되지 않으면 구글의 다양한 임직원과 다양한 고객들은 포용의 문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미국 회사니까 미국 기반의 서비스만 막 제공하려 해요. 그럼 한국에 있는 저는 불편하죠. 배제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한 팀이 잘 이루어지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꽤 중요하다는 걸 경험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즉 이건 구글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그래서 세대 간 이 다양성과 포용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9가지 원칙인데 눈으로 잠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세대 간 다양성에 흥미를 갖고 본인이 속한 세대를 파악하며 다른 세대를 전반적으로 알아가고 다른 세대와 충돌로 생긴 감정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 간 관계를 원만히 맺으려 노력하고 다양한 세대에게 편견을 지닌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 태도를 가지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자세가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하면서 다른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라고 읽으시면 평면적인 이해만 되실 텐데 제가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많은 조직에서 그리고 저 또한 겪는 그런 예를 보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한 젊은 직원이 채팅을 보냈습니다. 상사에게.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 채팅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한테 직접 와서 보고를 하던가 전화라도 해야지. 이걸 글로 보내? 일로 와! 탁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애는 왜 자꾸 나한테 톡을 보낸다니? 전화 한 통 좀 해주지. 톡으로는 여러 가지의 하트 뿅뿅 하면서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하니? 예, 이런 식의 것들. 예. 지금 뭐가 충돌하고 있죠? 아날로그의 감수성, 문화적 감수성과 디지털 감수성이 다른 거죠. 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문자로 이미 소통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윗세대들은 글로 보내는 것보다 얼굴 보고 목소리 들려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감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 두 세대가 충돌했죠. 뭐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긴 감정을 일반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윗세대들은 다 그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어. 예. 또 반대 세대는 아니 이미 내용 다 얘기했는데 글로 얘기하나 말로 얘기하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아 꼰대네. 이렇게 예. 규정 지어버리고 낙인 찍어버리죠. 예.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무조건 그 세대는 이래 하면서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이 막 작동해요. 내 생각과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자세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뭐죠? 피한다던가 그냥 영혼 없이 앞에서 네네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문화가 일어나겠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일 수 있겠습니다만 각 세대 관계를 원만하게 맺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지? 하고 흥미를 가져야죠.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것과 글로 보내는 것에 이렇게 반응하시지?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날로그의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글로 보내면 되지 계속 전화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나 또한 흥미를 좀 가져야죠.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글로 혹은 짧은 영상에 왜 이렇게 편해하지? 흥미를 갖고 파악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아가는 호기심 혹은 최소한 그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않는 최소한의 존중하는 자세 정도는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잘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열린 마음들이 또 세대 간에 전수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주 일상의 작은 예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되게 저는 뼈아픈 사건으로 기록되는 게 LA 폭동 사건. 뭐 이유는 되게 황당한데 제가 그 옛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한인과 흑인 간에 서로 총을 하는 전쟁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등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번질 사건은 아니거든요.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그냥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개인이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엄청나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들로 번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필수적인데 그런데 잠깐 뇌 얘기를 할 겁니다. 갑자기 세대 얘기하다가 뇌 얘기를 왜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비슷한 것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것에 좀 더 우호적이고 반응하죠. 예를 들어 윗세대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같은 고향이라 그러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서로 챙겨주고 좋아한다던가 같은 동문이라든가 혹은 같은 직장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유사한 것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고가 그래요. 우리 사고가. 그리고 그 안에는 편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된다는 걸 알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소통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대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같은 세대끼리 막 똘똘 뭉쳐요. 어떤 조직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유사한 것에 친밀감을 느끼고 그것이 좀 더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동양이니까, 혹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야 이런 식의 편견, 그런 것들은 좋고 아닌 것은 나빠 하는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실제로 우리 뇌의 흐름의 자연스러움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표면적인 다양성 이면에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호불호도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감해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뒤에 어떤 문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점점점 했습니다만, 특히 요새 많이 유행하는 MBTI, 제가 일부러 유형을 안 적었어요. 그 또한 선입견을 줄까봐. ABCD라 그래. 요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T라 그래, F라 그래. 그냥 그 알파벳 하나로 사람을 규정해 버리잖아요. 일상 용어까지 뭐 그래요 하실 수 있는데, 전 되게 불편한 말입니다. T라고 하는 사람도 F가 분명히 있고요. F가 즉 feeling, 감성적인 사람도 이성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T야, F야 이렇게 정해버리는 표현은 성급한 일반화, 즉 편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들이 좀 방송 자막에서 함부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며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유하는 것은 결국 다양성은 집단이 다양한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이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소통 문화가 필요합니다. 스몰톡은 담소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톡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드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활동들, 회사에선 이걸 면담했다 하고요. 코칭을 받았다 하기도 하고요. 성과 미팅을 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의 형태들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들이 보여야죠. 그리고 밸류 오리엔티드는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각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존중해주는 걸로 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포용해 줄까를 고민하는 가치 지향적인 자세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1대1 소통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질문할 것인가, 피드백을 줄 것인가, 행동과 그 사람의 내면을 분리해서 말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상대방의 그 고유함을 존중해 가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인가, 면담할 것인가,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아는, 즉 내게는 장님 같은 영역이죠. 그 블라인드 영역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등등등에 대한 1대1의 소통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양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더 확장될 거예요.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확장될 겁니다. 엄청나게 확장될 거고,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이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고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문화는 소통의 문제죠. 그 소통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도로로 만들어지고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요소는 편견을 갖고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아까 제가 주어로 있잖아요. 기성세대는 무슨 유형은 혹은 요새 어린 것들은 혹은 우리 부모는 이런 식의 집단을 규정화하는 그런 말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런 게 바로 문화적 감수성이거든요. 그걸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그 1대1로 관계성을 만드는 소통 문화에 누가 기여해야 돼요? 그냥 나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부터. 그리고 그 나부터의 나가 쌓이면 문화가 될 거고, 그 문화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게 문화이지, 누군가의 언행을 이상히 여긴다면 그건 문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성은 결국 1대1의 관계성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 이슈가 안 다뤄졌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신발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아까 이쿼티, 형평성 있잖아요. 공정함은 각자에게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많이 인터넷에 회자되는데 모두에게 맞는 신발을 각자에게 맞는 신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발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1대1의 관계성이 강화되어야 평등함에 그치지 않고 공정함, 형평성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